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지방직 9급 기출 해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 일단 기출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번 지방직 9급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번 주말 내내 저한테도 그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께 약간 사과를 드려야 될 게, 이렇게까지 저도 어렵게 출제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어, 사실 지방직 9급이 이 정도까지 어렵게는 잘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전문 과목들이 요즘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서 전체적으로 아예 쉽게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했지만은 이 정도까지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볼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측하기는 어려웠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군무원 시험, 그 다음에 7급 시험, 앞으로 7급 시험, 그 다음에 내년 시험,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거 여쭤보시던데, 제 해설은, 이, 단순히 이 기출 문제를 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디서 이 문제를 디벨로핑 해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 향후 어떻게 대비할까에 대한 답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그 답을 찾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출제자가 생각해서 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설은 제가 이 해설지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혼자 읽어보셔도 이게 왜 틀렸는지, 왜 맞는지 정도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이 해설 강의를 안 들어도 돼요. 하지만은 제 해설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더 추가로 드리기 때문에 한번 해설을 같이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까지 한번 감을 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은 너무 어렵게 출제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출제 비중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출제 비중이에요. 정책학, 총론 많이 나오죠, 보통. 기본적으로 고루고루 출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점수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아무리 어려웠어도 역시 85점, 90점 만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저한테 따로 이제 조용하게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90점 받았는데 역시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용하게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80점 이상이면은 이번 정도 시험이면 잘 본 시험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80, 85, 90 정도. 사실 95, 100은 못 본 것 같아, 나도. 거의 그 정도는 좀 사실 힘들고, 80에서 85점 이상 받으셨으면 상당히 그래도 행정학은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받았다, 공부한 만큼 더 이상 받기 어려우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75점이면은 다른 과목을 잘 보셨다면 역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하는 사실 조금 쉽진 않죠. 그걸로 이제 합격 점수까지 받기가 참 상당히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연히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이 국가직 9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법령을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이제 법 해가지고 이제 법령 봐야 된다 하면서 봤는데, 이번 시험은 또 법령을 어렵게 내진 않았고요. 사실 법령보다는 이론이 어려웠어요. 이론적인 내용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라든지, 그 다음 리더 멤버 교환 이론이라든지, 정말로 잘 출제가 안 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회 8급에 출제돼도 이런 것까지 내냐 할 만큼 그런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이, 좀 이론적인 내용이 출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어렵게 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문제를 쭉 분석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요 정도 문항은 기존 기출 주제예요. 그냥 사실 여기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특히 앞부분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기존 기출 주제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앞장은 쉽게 풀고 뒷장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부분은 기존 기출 주제가 대다수였고 11번 빼고 대다수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 기존 기출 주제에서는 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기존 기출 주제라고 되어 있는 요 문제들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아주 쉽진 않았어요. 프로그램 예산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 공부하는 학습하는 내용이긴 했죠.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자주 보는 내용은 아니니까 뭐 그래서 좀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미 나왔던 주제니까 커버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이 기존 기출 주제 문제도 아주 난도가 쉬우면은 뭐 좀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일정 부분 그래도 좀 할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사실은 기존 기출 주제들도 아주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었고, 그냥 물론 뭐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풀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기존 기출 주제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난도를 확 올린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1번, 17번, 19번 같은 문제, 특히 정책 지지 연합 모형 11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꼈고요. 이따가 11번 해설할 때 이 문제에 기출된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어디서 기출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이론, 13번 반미터와 반오르는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 15번, 18번 문제는 뭐 15번 문제도 자주 언급되지 않는 지방 공기업이긴 하지만, 요거는 뭐 7급 하시는 분들은 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방 7급 지자론에서 요 관련 문제들이 이미 지문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이따가 문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국가 7급 인사조직론에서 리더 멤버 교환 이론이 작년에 출제됐어요. 그것도 문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요렇게 지자론, 인초론, 이거를 하여튼 요런 데서 이제 나왔던 주제들을 뽑아온 게 있고요. 그다음 20번 문제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었죠. 공공가치관리론. 근데 사실 공공가치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행정학 3.0에서 내용을 많이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미 제 요약 노트에 이미 넣어놨고요. 요약 노트에 이미 그 내용들이 넣어져 있고, 그럼 제 요약 노트로 공부 안 한 분들은요, 안 했을 수도 있잖아. 요약 노트 안 봤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브리타 대비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또 세행정학 3.0에 나왔던 새로운 주제들, 그런 내용을 따로 정리하는 제가 특강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 특강에서 당연히 다뤘죠. 네, 그래서 그 특강에서 다뤘던 내용들 중에서 국가직에서도 한 2문제 나왔고요. 이번에 이 지방직에서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회직 4월 달에 국회 8급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한 문제인가 2문제 적중했어요. 제가 그 브리타 대비 특강으로 이제 한두 문제씩은 다 건져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 요약 노트를 정리하지 않은 분이라도 브리타 대비 특강을 들으셨다면은 요 문제는 커버할 수 있어가지고, 제 수업 들은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 안 틀렸어요. 대부분 안 틀렸고,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엽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들 대충 풀만 해가지고 푸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어려웠던 이제 문제들이 뭐냐면은 요 11, 13, 18번 문제, 요 3개 문제가 사실 여러분들의 발목을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대부분 많이들 이 문제에서 틀렸고, 그 다음 11번, 19번 문제도 조금 어렵긴 했어요. 약간 기존 9급 출제보다는 조금 어렸는데, 그래도 이제 이미 기출된 주제에서 이미 좀 공부를 하는 내용에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주 정답률이 떨어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지만 요것도 뭐 틀릴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요 정도 문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요 5문제가, 여기 6문제나 5문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가장 발목을 잡았던 문제고요. 결국 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맞췄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90점 받은 분, 뭐 80점 받은 분, 70점 받은 분이 이제 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뭐 문제 푸는 감각이 있었거나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했거나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찍었는데 운이 좋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85, 뭐 90 가신 것 같고, 조금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아니면 좀 많이 당황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요쪽에서 많이 틀리셔가지고 점수가 70점, 65점대까지 이제 내려가신 것 같더라고요. 좀 너무했습니다. 솔직히 너무했고, 일단은 우리는 지금 뭐 너무했다 안 너무했다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잘 잡아봐야 되니까, 한번 이제 한 문제 해설하면서 또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1번에서 10번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쭉쭉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리마인드 하면서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 4번 지문에 보시면은 과대보상전은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과대든 과소든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이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뭐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수차례 설명을 드렸죠. 과소든 과대든
불공정하다고 인식한다. 같으면은 동기부여가 유발이 안 되고 다르면 무조건 어느 쪽으로든 다르면은 동기가 유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별로 뭐 틀린 분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잘 푸셨고요. 공공선택 이론도 사실 방법론적 개체주의 뭐 이런 것들 이미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요 정도 문제 풀 때는 뭐 그냥 평이했죠. 1번, 2번 정도 볼 때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되죠. 이것도 제가 니털 바이오, 니스커넨 털럭, 뷰캐넌, 오스트롬, 니털 바이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라 학자. 네. 이렇게 공공선택 이론은 니털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학자 이름 이런 것들도 뭐 기본적으로 뭐 어렵지 않았고요. 3번 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때도 이걸 냈죠. 피터스 모형. 피터스 정부개혁 모형은 물론 구급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기출 주제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마지막 모의고사 때도 요거 냈어요. 이거보다 그 문제가 더 어려웠어.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네, 탈규제, 참여 모형, 유연정부 모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모형이라는 건 없죠. 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롭고 진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서 보시면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네, 여기서 이제 지방공무원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특별히 뭐 국가공무원과 용어가 다르진 않습니다. 전직, 정보, 강임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국가공무원법과 그리고 여러분이 배웠던 전직 정보 이런 것과 개념과 다르지 않고요. 똑같습니다. 밑에 법조문은 밑에 넣어놨으니까 밑에 지방공무원법 보시면 되고 이런 용어들은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나 다를 수도 없고 다를 리도 없다. 네, 그리고 제가 이것도 모의고사 냈죠. 전직, 정보, 강임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자주 틀리는데 공무원을 하면 사실은 매번 이제 편하게 이제 듣는 표현이다 보니까 이제 현직 공무원분들은 이제 좀 익숙한데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으니 그래도 시험 직전에는 한번 좀 보고 넘어가라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네, 강임의 경우에는 다른 직렬로도 이동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없는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법에서는 그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을 다 좀 포괄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겠죠.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떡하라고 말이야? 이렇게 됐죠. 그 다음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동의 받아야 되겠죠.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당연히 동의 받아야 돼요. 동의 안 하고는 교류 안 돼요. 네, 그래서 어차피 상식적인 내용이었고 4번은 강임의 개념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뭐 풀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사실 4번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아주 난이도가 완전 하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솔직히 이번 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쪽이었지 사실 이런 것도 사실은 아주 쉬운 정도는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5번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요것도 이제 설명은 다 해드렸고 핵심 노트에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역시나 뭡니까 자주 출제되는 주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출 주제긴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주제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아주 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프로그램 예산제도 2007년부터 우리나라 도입했다 이런 것들도 다 설명해 드렸고 네, 이 프로그램 예산제도라는 게 왜 등장했냐 하면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업 단위의 묶음이에요. 그래서 사업 단위의 묶음 중심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업의 성과를 좀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도입된 제도가 프로그램 예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단위 회계 기간 연계되어 하나의 예산서에 동시에 표시된다. 다 연계가 되어 있다. 조직 단위가 잘 연계되어 있다. 네, 이런 것들 있었죠.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한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죠. 기본적인 개념이죠.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을 한다. 사업 단위 묶음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기본적인 개념 2007년도에 우리나라 도입이 되었다. 네,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이미 제 요약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도입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과 중심 운영 체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도입될 때 같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제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제는 기본적으로 세부 업무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사업 단위로 먼저 정해서 아래로 내려주는 이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과를 먼저 잡고 그래서 잡고 그 다음에 아래로 배분하는 하향식 방식이다. 하향적 방식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요 문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쉽지는 않아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 없었던 내용입니다. 왜 아주 쉽지 않냐면 2번 지문이 좀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롤스는 정의인데 형평?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1번 지문부터 먼저 보시면은 1번 지문은 네 맞죠. 이거는 뭐 늘 강조해드렸던 얘기죠. 신행정학에서 사회적 형평성이 대두되었다, 강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롤스의 정의로는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예, 정의를 뭐라고 보냐면은 정의롭다라는 게 평등하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이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차등의 원칙이 있죠. 가장 어려운 사람을 우선해서 도와주는 차등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형평성의 개념에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형평성 나오면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쉽게. 그래서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준 건 맞죠.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 이게 형평성이라고. 이렇게 이어진다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맞는 지문이 되는데 문제는 2번 지문이 조금 시험장에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음표 쳐. 그래서 3번 지문을 보는 겁니다. 수직적 형평성은 뭔가 다른 것은 다르게죠. 예, 그래서 3번을 딱 보는 순간보다 2번이 롤스 정의 형평하고 정의는 같은 거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쳐도 3번 보고 딱 찍어야 되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3번도 사실은 제가 요거 좀 예측은 해드렸죠. 왜냐하면은 물론 수직적 형평성 다 설명해 드렸었고 제가 예측을 해드렸다는 건 뭐냐면 저기 그 말 바꾸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왜냐하면은 그 국가직 시험 국가직 시험에서는 어려운 생소한 법조문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어려웠는데 지방직 시험에서는 이제 그렇게 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난도를 높일 것 같은데 이럴 때 높일 때는 생소한 법조문보다는 조금 말 바꾸기 문제, 치사한 문제 약간 이런 문제를 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난도가 이렇게 어려울 것까지는 예상은 하지 못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바꿀 거다. 이론을 좀 어렵게 낼 수 있다라는 어쨌든 난도가 아예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꿔서 난도를 좀 높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슷하게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가서 보시면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 분석 기법은 이것도 이미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를 기초해서 다른 사건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느냐를 보는 것이 뭐다? 교차 영향 분석입니다. 이거. 관련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발생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을 교차 영향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제가 이거 핵심 노트에 사례도 적어드렸죠. 휘발유 이거 정책학에 있는 사례예요. 휘발유 가격이 30% 상승했을 때 교외 거주자가 시중심으로 이동할 확률은 교외 거주자가 시중심으로 이동할 확률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교차 영향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례를 기억하시면은 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고요.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교차 영향 분석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꾸 솔직히 얘기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급 시험에서 교차 영향 분석을 자주 물어보진 않았어요. 거의 안 물어봤고요. 교차 영향 분석 좀 되면은 보통 7급 시험에서 간부 시험에서 나오지, 9급 시험에서는 거의 델파이와 정책 델파이만 물어봤어요. 브레인스토밍도 아주 많이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교차 영향 분석을 이렇게 단독 문제를 대놓고 물어본 경우는 9급에서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시행처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다 설명을 해드리긴 해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설명을 하긴 하지만은 막 쉽게 구급용 막 주제 뭐 이 정도 수준은 솔직히 아닙니다. 네, 그렇고요. 뭐 그런데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 이런 것들은 풀어내니까. 일단 8번 예상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사실상 제가 뭐 찍어드린 내용이죠. 네. 제가 국가재정법에 있는 내용하고 헌법에 있는 내용하고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헷갈릴 수 있다. 답이 9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은 헌법이죠. 헌법이고, 그다음 120일, 국가재정법에는 12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주는 문제. 이 문제 진짜 쉬웠어요. 이 문제는 리얼 쉬웠다. 나머지도 다 여러분들 다 공부했었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9번 문제, 신공공 서비스론. 신공공 서비스론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주제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상 주는 문제죠.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옥하방 모의고사에서도 신공공 서비스론을 냈었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그때 리마인드를 하신 분이라면 이 문제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난도 뭐 하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네, 그래서 뭐 일단 답은 3번입니다. 답은 노적기보다 방향잡기 아니, 노적기 방향잡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이기 때문에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신공공 서비스론이기 때문에 뭐 일단 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요. 굳이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은 1번 지문이죠. 비판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을 활용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책에서 뭐 나와 있긴 합니다. 제가 비판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같은 것,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게 이론적 근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판 이론이 뭔지만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고 갈게요. 밑에 해설지를 보면은 제가 비판 이론으로 되어 있는 적어놨는데, 비판 이론은 뭐냐면은 이 산업 사회의 어떤 그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에 대한 억압 뭐 이런 거를 비판하고 인간의 해방 뭐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입장이 우리가 비판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방이 되어서 인간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뭐 지향점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 비판 이론이에요. 그래서 비판 이론은 담론을 중시해요. 담론. 논의하는 거, 사람들끼리 논의해서 방향을 찾아가는 거, 담론을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이 신공공 서비스론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은 뭡니까? 네, 담론의 결과물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시한 게 담론, 시민들 간의 담론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비판 이론에 있다 보니까 이게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도 상대주의, 뭐 그 다음에 이성적 사고를 반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신공공 서비스론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맞는 표현이고, 뭐 답은 3번이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팀제 조직. 예,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요 문제도 솔직히 요 문제도 아주 쉬운 수준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팀제를 본격적으로 물어본 적은 잘 없어요, 9급에서. 그래서 물론 뭐 문제 자체는 푸실 수 있는데 팀제를 물어봤다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기출 주제이긴 하지만 사실 기출 주제의 문제들도 막 쉬운 수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어렵진 않죠. 기억, 네트워크 구조죠. 네트워크 조직이었고, 팀제 조직 같은 경우에 네, 그때 업무 배정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거 그런 게 뭐다? 예, 이 역동적 환경변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업무 배분을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것이 팀제고요. 탈관료제 조직이죠. 그래서 관료제 병리를 타파하고 네,
이런 필요성에 따라 등장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니언 리얼은 맞는데 니언 리얼이 모르다 할지라도 기억 디귿이 틀렸다는 걸로 알아서 니언 리얼을 찾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술 구조 부분이 중심이 되고 작업 과정의 표준화가 조정 수단이자 작업 과정의 표준화가 조정 수단인 것은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에서 이거죠. 네, 네. 이것이 이제 그 기계적 관료제가 요 디귿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래서 답이 이제 니언 리얼이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팀제도 9급에서는 아주 자주 물어보는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11번 정책지지 연합 모형. 정책지지 연합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제를 여러 번 하긴 했어요. 그때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 뭔지를 분석해 보면은 기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책 하위 체제에 뭐 초점을 둔다 뭐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은 맞다라고 하고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1번, 2번으로 답을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거는 뭐냐면은 뭐 정책 지향적 학습 이런 것도 어려웠지만 요 디귿 리얼에 나와 있는 신념과 관련된 얘기가 이 뭐이 정책 핵심 신념 2차적 측면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된 거죠. 네, 이게 이제 디귿 리얼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 정책 지향 학습이라는 표현부터 먼저 볼게요. 정책 지향 학습도 솔직히 출제자 입장에서 이제 이건 여러분 입장 말고 출제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아마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정책 지향 학습이라는 표현이 이미 2022년도 국회 8급에서 이미 언급을 했던 내용이에요.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핵심 신념이라는 표현은 어디 나왔습니까? 2021년 지방직 9급 시험에 출제되었던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미 최근 기출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출제자 입장 이거 출제자의 머릿속에서 지금 내가 들어가 봤을 때 그래 최근에 이런 표현들 나왔으니까 공부는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정도까지 나왔으니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까지 넣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고요. 그럼 정책 지향 학습은 뭐냐면은 신념 체계가 수정되는 것, 정책 지지 연합들이 신념 체계가 수정되는 것을 정책 지향 학습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문제는 제가 1월 달에 진행된 최근 7개년 연도별 기출 해설을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진행을 하면서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제 카페에 올라와 있어요. 이 해설은 카페에서 올라가서 제 연도별 기출 해설 폴더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신념, 뭐 부차적 신념, 그 다음에 뭐 기본적 신념인가, 하여튼 뭐 이런 신념들을 전부 쫙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규범적 핵심이죠, 참. 규범적 핵심 이렇게 다 넣어놨는데 제가 요걸 설명할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핵심 신념이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니까 뭐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네, 엄청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솔직히 안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뭐 구조화 되어 있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은 한번 보세요. 네, 일단 이렇게 이 정도까지 뭐 잘 깊게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앞단 데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요. 뭐 좀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본 적 있는데 정도 하실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신념 체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세 개로 구분이 돼요. 밑에 이제 제 해설지에도 적어놨는데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규범적 핵심 신념, 정책 핵심 신념, 부차적 신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컨더리예요. 세컨더리 에스펙트다 보니까 이제 2차적이다, 부차적이다 이렇게 세컨더니까 2차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책학 책에서는 부차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뭐 여기 지금 문제에서는 2차적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뭐 상관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신념을 3개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규범적 핵심 신념이 뭐냐면은 이 약간 종교적 신념 같은 거예요. 이 머리에 기저에 근저에 깔려 있는 신념. 여러분 종교 잘 안 바뀌죠, 사람이. 물론 우리나라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그래도 종교를 좀 개종하시는 분들이 있죠. 중간에 뭐 절에 가시다가 성당 가시다가 뭐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고 국교처럼 한다든지 뭐 이슬람 이런 쪽은 사실은 죽어도 안 죽을래 개종할래 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만큼 이런 기저에 깔려 있는 신념들은 거의 바뀌지가 않는 이런 신념을 뭐라고 한다? 규범적 핵심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념이 뭐냐면은 정책 핵심 신념이라고 해가지고 정책에 대한 시각이에요. 뭐 굳이 따지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그 다음 국민의힘 우리 정책에 대한 관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근저의 내 무의식의 영역은 아니야. 무의식의 그 영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책을 보는 시점, 시각 차이 정도가 요 신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바뀔 수는 있죠. 잘 바뀌진 않지만 사회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민주당에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 가기도 하고 국힘에 있는 사람이 민주당 가기도 하죠. 뭐 중간중간 바뀌죠. 이제 근데 물론 뭐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바뀌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왔다 갔다 하죠. 그다음 마지막이 뭐냐면은 마지막 이제 부차적 신념은 뭐냐면 그냥 행정규칙 뭐 규정을 해석할 때에 대해서 쓰는 신념 정도다. 한마디로 뭐 해석을 할 때의 관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뭡니까? 이런 거는 학습에 따라서 빨리빨리 바뀌죠. 내가 몰랐던 뭐 해석, 예를 들어 법 해석을 하는데 규정 해석을 하는데 내가 몰랐던 이론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해석이 바뀔 수 있죠. 바로바로 바뀌죠. 네, 교육을 받으면 바로바로 바뀔 수 있는 신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신념을 3가지로 나눴고요. 정책 학책에 나오긴 합니다. 뭐 나오긴 하고 핵심 신념도 한번 뭐 언급된 정도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핵심 종류들 언급을 해드린 적은 있는데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다시 보면은 이 정책 지향 학습은 정책 옹호 연합 내부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 옹호 연합들 지지연합들 간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 2개가 맞고 요것은 정책 핵심이 아니고 부차적 신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특정 정책 규범에 적용되는 것이 핵심 신념이고 정책 핵심 신념이고 정책 핵심 신념은 2차적 측면보다는 변화 가능성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리얼은 틀렸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 되는데 풀긴 좀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좀 이런 문제 갑자기 나오면 사실 좀 당황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네, 그럴 것 같고요. 넘어가서 12번 보겠습니다. 12번 공직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네, 공직윤리법. 그 다음에 나머지 디귿 리얼은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문제는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이 문제는 정말 난이도 하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답이 1번이 되는 문제고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좀 너무했죠.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단 반미터와 반호른이 답인데 여러분 뭐 이제 아실 테니까 반미터와 반호른은 이렇게 상향이냐 하향이냐 한번 물어본 적이 있긴 합니다. 반미터 반호른 이것도 이제 지방직 구급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이제 지방직 구급시험에 이런 식으로 반미터 반호른을 언급을 했으니 이제 출제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정도까지 냈으니까 이제 자세한 내용을 이제 반미터 반호른도 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반미터 반호른을 넣어놓긴 했어요. 요약 노트에. 그래서 이 정도로 넣었죠. 집행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향적 접근 방법에 모형을 만드는 그런 연구다라고 해서 모형을 만드는 연구이기 때문에 뭐 하향적 접근 방법이 이렇게 인과관계의 모형을 좀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라서 이 둘 중에 하나로 가긴 가야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바티어 마찌메니언 연구와 반미터 반호른의 연구를 구분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출제할 줄은 게다가 이게 만약 7급 시험에 나왔으면은 그래 7급이니까 그래 좀
어렵게 내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했지만 이걸 지방고급에 이렇게 낼 줄은 와우입니다. 이거는 뭐 못 푸는 게 당연했고요. 네, 이들이 정책 집행 성과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6개 이런 6개 조건들을 제시한 거 맞아요. 일단 제시한 거 맞고요. 뭐 문제 자체는 틀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정책학 책에도 다 나와요. 나오는 내용이라서 네,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내야 하나 하는 생각 드네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이게 이 3번을 빼고 예를 들어 다른 예를 들어서 오스트롬처럼 니스카넨의 예상 극대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혀 생반 상관없는 거를 좀 지문을 냈으면 연결하는 모형이니까 이런 모형들을 만드는 거는 아무래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하향적 접근 방법이고 립스키는 상향이고 나머지는 이제 정책 성과 집행 이런 거 좀 관계가 좀 없으니까 답이 결국 4번으로 나머지 소거해서 4번을 찍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었을 텐데 3번까지 보기로 내버리면 사실 연구 결과를 모르면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건 틀려도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할 말이 드릴 말씀이 없고 틀린 문제는 아니지만 네,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는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이제 쉬운 문제였죠. 이 문제는 제가 강조해 드렸던 이런 표현, 이것도 핵심 노트에 있었죠. 이거 100분의 1이죠.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숫자였습니다. 이것도 5년 이런 거 다 모의고사에 냈죠. 이런 거 모의고사 냈고 조은영의 개념 이런 거 다 냈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는 아무도 어렵다고 한 사람 없었고요. 15번 문제 지방공기업. 네, 지방공기업도 어려운 문제죠. 왜 어려운 문제냐 하면은 일단 잘 안 나옵니다. 9급 시험에. 지방공기업은 사실은 7급 시험에나 한번 간간히 나와요. 간간히 나오고 지자론 시험 정도에서 나오죠. 네, 그 정도인데 지방 9급에서 이렇게 또 그래도 그래도 풀 수는 있었어요. 어떻게든 일단 1번 지방 직영기업 그래도 한번 들어본 건 같은데 핵심 노트에도 지방 직영기업이 뭔지 있었거든요. 그래, 공무원이 지방지역기업에는 직원들은 공무원입니다. 대충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지만 대충 틀리진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이 기초자치단체장이죠. 기초자치단체장은 네 누구랑 협의할까요? 기초가 바로 행안부랑 다 있대진 않습니다. 네, 광역 거쳐갑니다. 이게 상식이라고 하면 상식이고 센스라고 하면 센스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어야 돼요. 요거는 기초가 시도지사면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보고 공동 설립 공동 설립할 수 있죠. 네, 조례로 이것도 특별히 틀릴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나머지 3개는 요건 좀 이상하다 해서 답을 2번으로 찍어줘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요 문제의 출처를 또 한번 살펴보면요. 지자론에서 이런 내용 나왔어요. 이 조례로 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4번 지문 여기 나왔고요. 예, 이렇게 설립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설립 사항들 같은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는 이렇게 지자론에서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이렇게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규정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지자론 문제 같은 데 나왔던 지문들을 보고 참고해서 법조문으로 만든 문제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렵게 내려고 각오하고 낸 문제 같아요. 이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 문제는 그래도 조금 풀만한 문제로 보이고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책 문제의 구조와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꾸 솔직히 얘기하는데 16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 시험에서 다른 문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웠죠. 왜 이 문제도 어렵냐 하면은 2014년에 국가직 9급 시험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는 국가 지방직 시험에서는 거의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작년 국회직 9급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에 가장 최근에 국회직 9급 시험에 작년 국회직 9급. 그래서 자주 나오는 주제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거는 다루고 있었어요. 제가 모의고사 때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알고 가야 된다. 훈련시켰던 내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어려웠다 이런 반응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네, 이게 계층 분석이죠.
이게 가정 분석이고요. 그래서 뭐 이건 다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라서 나머지 뭐 시네틱스라는 표현을 잘 모르더라도 이 두 개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면 뭐 옳은 것만은 딕을 리얼이겠죠. 뭐 그래서 뭐 일단은 문제의 답은 뭐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제가 지금 쉽다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니 참 그러네요. 사실은 이 정도 문제도 난도가 아주 떨어지는 문제는 아닌고 자주 출제되지 않는데 나왔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판인데 지금 다른 게 어려운 게 많이 나와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쉬웠고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도 일단 기본적으로 직무평가 방법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점수법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이 내용은 자주 언급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어떤 분들은 이 문제 답이 왜 3번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사실은 이 문제를 푸실 때 3번 요 내용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을 거고요. 단지 나머지 내용들이 틀린 내용이 없고 요건 조금 애매하니까 답을 3번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점수법 같은 경우에는 평가 요소를 선정해서 뭐 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거는 맞으니까 점수 부여하니까 계량화까지는 좋은데 요게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입증이 좀 점수를 결정한 데 있어서 이 점수가 왜 이렇게 결정되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각각의 평가 요소별로 왜 이 정도 점수가 부여되었느냐 이런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 점수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밑에 사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들 분류법, 서열법, 뭐 요소 비교법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나머지 지문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등급 기준표, 뭐 비계량 방법이다, 뭐 이런 것 특징, 요소 비교법은 기준 직무로 가치를 비교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었고 3번의 이 점수법의 단점이 조금 지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시면서도 17번 문제를 푸시면서도 분명히 조금 아주 클리어한 느낌으로 풀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답을 맞추신 분들도 좀 어려웠고 이제 또 18번 문제가 또 이제 아주 그냥 18번 문제 처음 봤을 때 제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이걸 왜 여기서 냈을까? 약간 의심했어요. 이게 왜 여기서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약간 어떻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약간 군무원 시험 정도처럼 약간 갑투 가는 시험에서는 이런 게 나오면은 역시 군무원 시험답게 또 이상한 것도 섞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그래요. 약간 국가 지방직 9급에서 이게 뭐 지방자치론 내용이면 역시 지방자치론은 요즘 중요시 여기니까 출제했나 싶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좀 아니죠. 네. 이제 이게 2023년도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24번 문제에 리더 부한 교환 이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집단 외집단 보이죠. 이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어디서? 국가 7급 행정학? 아니요. 국가 7급 인사조직론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7급 인사조직론에서 낸 문제를 굳이 지방직 9급 시험에 가져온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일단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인사조직론 강의할 때 설명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게 될 줄은 상상 못했습니다. 저도 옆에 이제 9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제 리더 멤버 교환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학 책에는 잘 안 나오고요. 이제 리더십 이론 책에는 요 연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리더 멤버 교환 이론,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은 뭐냐면은 여기 적어놨죠. 특성 연구, 행동 연구, 상황적 리더십 외의 다른 접근법. 아예 요거랑은 다른 연구예요. 요런 다른 접근법으로서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이제 좀 중심으로 리더십을 연구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의 연구는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냐면은 둘 간의 관계에서 내집단, 외집단으로 이렇게 이 부하의 유형들을 구성원을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 연구가 내집단이라는 거, 외집단이라는 표현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인싸 아싸입니다. 인싸 아싸. 조직 내에서의 인싸가 내집단이에요. 인싸. 그다음 여기는 뭐다? 아싸.
조직 그러면 아싸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윗사람하고 잘 지내고 윗사람들이랑 뭐 주말에도 뭐 술도 마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막 같이 뭐 어디 놀러도 다니고 아니면 개인적인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친하게 아주 친하게 막 다른 사람들 뭐 구성원들이랑 잘 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아싸처럼 그냥 일만 하고 가고 그냥 퇴근하겠습니다. 일하고 와가지고 별로 안 친하게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예. 일만 하고 가는 사람 아싸. 공식적 역할 일만 하지 않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잘 지내는 사람 인싸죠. 인싸. 네, 그래서 인싸 아싸 느낌입니다. 인싸 아싸 느낌인데 연구를 해보니까 인싸들은 아싸들보다 리더로부터 더 많은 당연히 더 많은 정보를 받겠죠. 맨날 같이 다니니까 리더들이 정보를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같이 가서 맨날 같이 뭐 등산도 다니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하는데 네, 그래서 영양 신임을 받고 당연히 신임도 받겠죠.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두 가지의 관계 연구의 첫 번째 연구가 요 초기 연구고요. 후속 연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래서 이 교환 어떤 이런 관계가 이런 교환 관계가 어떤 성과를 내는가, 조직에서의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인가, 성과에 초점을 이제 두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싸, 아싸를 구분하는 데 좀 초점을 연구했고요. 두 번째로 가면서는 이제 요런 게 어떤 성과, 영향을 주는지 요런 연구로 조금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후속 연구들은 양질의 리더의 상황 관계가 어떤 영향, 이렇게 뭐 조직 현신성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초래한다. 이렇게 영향을 어떤 조직에 어떤 성과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가.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연구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리더십 만들기라는 개념을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리더십 만들기는 뭐냐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아싸를 어떻게 인사화 할 거냐 이 얘기예요. 리더십 만들기라는 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일단은 인싸들 리더가 인싸들하고만 이제 잘 지내지 말고 아싸들을 좀 어떻게 인싸화 시켜가지고 얘들이 조금 더 조직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제 최근에 좀 연구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싸의 인싸화를 어떻게 할 리더가 어떻게 했길래 이걸 연구한 거예요.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연구의 흐름이 쭉 이어지는 게 리더 멤버 교환 이론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제가 인조론에서 인사조직론에서 국가 7급 인사조직 강의에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참 저도 이거를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하고 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7급 시험에서도 이게 나올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7급 행정학 시험에서도 안 나올 것 같았다는 생각했는데 이걸 지방 9급에서 내다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그래서 인싸들이 많으면은 조직이 잘 돌아간다. 이 얘기가 기억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니어는 인싸를 아싸를 인싸화 시키는 발전시키는 거를 리더십 만들기라고 한다. 이렇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면 리더가 모든 구성을 차별 없이 대우는 공정성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리더 멤버 교환 이론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요. 예전에 있었던 뭐 행태론, 리더십 행태론, 속성론 이런 거는 리더의 그 자질, 행태가 어떠냐에 따라 리더십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리더십의 리더의 행태가 어떠왔다 하면은 그냥 이 부성원들이 팔로워들이 추종자들이 따라올 것이다. 집단 성원들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는 이 리더의 행동이 어때야 되는지에 집중을 했지. 이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옛날 리더십 연구들은.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이 리더 멤버 교환 이론에서는 이 리더의 리더십이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싸가 될 수도 있고 알싸가 될 수도 있고 인싸와 아싸들은 인싸가 리더들에게 내 집단들이 리더의 리더십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아싸 외집단이 리더십에 대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우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리더들도. 그래서 예전에 행태론 이런 연구들은 이렇게 이 행동이 그냥 딱 똑같이 적용이 된다. 모든 이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
것을 봤는데 여기서는 다르게 적용이 된다. 서로 둘 관계에 따라서 리더들의 대우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공정성을 중시한다라고 보시면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은 도덕성과 동기 수준보다는 뭐 교환 관계예요. 교환 관계. 이런 것들은 뭐 조금 관계가 변혁적 리더십하고 관계가 있나요?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역시 좀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보다 어려워요. 이 국가 인사조정 문제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번 지방직 구급 문제가. 나 정말 왜 그런 걸까? 그래서 사실상 18번 문제랑 13번 문제 있잖아요. 반미터 반오름 문제는 사실상 못 풀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번 행정학 시험은 90점이 100점입니다. 이 두 개는 그냥 버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나머지 뭐 정책 지지 연화 모형은 뭐 또 앞에서 좀 더 꼼꼼하게 공부했으면 어찌어찌 될 수도 있었고 뭐 15번 문제 지방 공기업도 뭐 이렇게 보면 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이 두 문제는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책학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요 문제도 어려웠어요. 요 문제도 딱 7급 수준 문제인데 근데 못 풀 정도는 아닙니다.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풀 수는 있는 문제였죠. 라스웰의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도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고요. 라스웰이 20년 후에 또 책을 내긴 했습니다. 이 책을 정책학 소개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 지향성이죠. 이론 지향성이 아니라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데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라서 제가 요약 노트에만 넣어놓긴 했어요. 설마 이게 나올까? 문제 지향성에 적혀 있죠. 방법의 다양성, 범학문적 연구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여기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머지는 맞아요. 연합학문 지향성이 학제간 연구, 범학문적 연구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딱 한 개 틀리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 자체도 사실 어려운데 잘 언급 안 됐는데 단어 하나만 바꿔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어렵다. 네, 이 문제도 사실 어렵다. 예. 풀기 쉽지 않다. 예, 자주 안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3번, 18번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조금 풀만했다는 거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같은 것들은 크게 이렇게 특별히 틀릴 거 없는 공자님 말씀 같은 지문이었고요. 들어온 디귿 4번 들어오는 최종 모형이죠. 네, 최종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나머지가 사실 저도 이 문제를 풀 때 처음에 쭉 봤을 때 잘 몰랐어요. 이 문제를 보니까 뭐가 틀렸지? 1번 일단 이건 절대로 틀린 게 없고 3번 이런 지문은 틀릴 리가 없고 맞는데 2번을 다시 꼼꼼하게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저도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도 일단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풀으셨어요. 안 틀렸더라고요. 안 틀렸습니다. 일단 기억 니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은 기억 니은 지문이 이제 해석이 잘 안 돼. 디귿 리얼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디귿 리얼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3가지 정도는 보고 가야 된다. 네, 본관과 실패론 다 요약 노트에 있고요. 브리타 특강에서도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디귿 리얼이 확실히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갈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그러면은 한번 또 기억 니은 디귿 리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억에 도대체 지도 그리기 이딴 거는 도대체 뭐냐? 네. 일단 공공가치 지도 그리기라는 것은 보우즈만이 제시한 겁니다. 보우즈만이 공공가치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로 공공가치 지도 그리기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지도라는 건 매핑이라는 거, 영어로는 매핑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학자분들이 지도 그리기라고 이제 이 번역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지도를 그린대요. 이거 진짜 리얼 보우즈만이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출처 적어놨죠. 보우즈나 밀턴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제 해설지에 나와 있죠. 지도를 그릴 때 공공 실패, 공공 성공, 시장 성공, 공공 성공 이렇게 4가지로 매핑을 시켜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지도를 매핑을 시켜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과
이게 시장 실패냐, 공공가치 실패냐. 이것은 공공 실패는 했으나 뭐 시장은 성공한 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각각의 사례들을 매핑을 시켜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지도 그리기다.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입니다. 네, 이걸로 지도 그리기라고 해서 공공가치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조금 매핑을 시켜서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지도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이건 무어가 아니라 모우즈만이고요. 그다음에 무어가 제시한 건 뭐냐면은 순공공가치를 추정하는 공공가치 회계를 제시한 사람이 이제 무어입니다. 순공공가치를 추정하는 공공가치 회계라고 했죠. 여러분 회계라고 하면은 복식부기 떠올리시면 돼요. 복식부기. 차변, 대변에다가 기록하죠. 뭐 수익, 비용, 뭐 이런 식으로 뭐 비용, 수익 이렇게 기록하는 하잖아요. 공공가치를 깎아먹는 비용들을 여기 기록하고 공공가치를 올리는 수익들을 여기에 기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 빼기 수익을 해가지고 순 공공가치가 얼마였나라는 식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는 비용 썼고 여기는 수익 쓰고 해가지고 비용에서 수익 빼면은 우리가 늘어난 공공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회계처럼 공공가치를 기록해보자라고 제안한 놈이 뭐다? 제안한 분이 누구다? 네, 무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밑에 제가 적어놨어요. 이런 점수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자라는 거를 제안한 게 무어고요. 그래서 일단 둘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두 개를 바꿔서 출제했으니 틀린 지문이 맞고요. 그다음 전략적 삼각형은 네, 공공가치 창출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해서 이 세 가지니까 삼각형을 구성한다라고 해서 이 삼각형을 제시한 것이 무어고요. 근데 뭐 무어인지 뭐 없어도 상관없죠. 이 문제는 그냥 삼각형 모델 자체가 세 개로 구성된다. 정당성과 지원의 확보, 그다음 운영 역량, 공적 가치의 형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하고 전략적 삼각형은 작년 시험에도 지방자 구급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공공가치 실패론에 대한 얘기죠. 시장과 공공부문이 공공가치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공공가치 실패가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죠. 공공가치 실패, 시장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패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공공가치 실패라고 했다라고 해서 보호즈만이 공공가치 실패는 그대로죠. 그대로 출제가 됐죠. 그대로. 그리고 심지어 제가 줄도 써놨죠. 이 정도는 알고 하라고. 줄까지 쳤어. 줄까지. 제가 요약 못해. 줄까지 쳐져 있어. 네. 네, 그래서 네. 답은 디글리얼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사실 기억 니은 비도 그리기 뭐 공공가치 회계 이런 내용은 사실 세행정학에도 안 나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세행정학에 나와 있는 내용은 디글리얼이고요. 기억 니은은 저 논문을 참고했어요. 논문 참고한 내용이라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런 걸 알고 들어가기 어려웠고 디거 리얼까지는 그래도 저는 알고 들어갔어야 하는 내용이고 제 책 본 사람들은 풀었습니다. 20번 문제다. 그래서 20번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입장에서 제 커리를 따라온 사람 입장에서는 불이탁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요 문제는 풀었고 어려웠던 문제가 결국 11번 문제와 그 다음에 13번 문제와 18번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장 조금 좀 힘들게 했던 문제가 되고요. 나머지 문제는 그래도 남은 문제도 아주 쉽진 않았어. 솔직히 17번 문제라든지 뭐 지방 공기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다음 19번 문제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역시 시험장에서 봤을 때는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틀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열심히 잘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고요. 사실은 이게 국회 8급 정도 내줘야 되는 이 정도면 국회 8급 정도에서 나오는 문제 국회 8급을 이렇게 내면 그냥 좀 어렵게 냈네요. 이 정도 아닌가 싶어요. 지방지 9급에서 이렇게까지 낼 일인가 싶은 생각은 좀 솔직히 얘기해서 해설을 하면서도 드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시험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일단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걱정을 더 하고 그러시지는 않더라고요. 왜?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군무원 시험은 이상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직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뭐 관계없이 이상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원래 걱정하던 거 그냥 그대로 걱정하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 특히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7급 시험을 지금 앞두고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들 7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요. 9급도 이렇게 나왔는데 7급은 얼마나 어렵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근데 더 어렵게 낼려나 하는 생각은 좀 의문은 들긴 하는데, 아무튼 다들 지금 그게 불안한 요인이에요. 와, 9급도 지금 올해 9까지 9급 지방직 9급 시험 문제 보니까 와 진짜 장난 아닌데, 와 그럼 7급은 어떻게 내려고 지금 이 9급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느냐, 이제 그게 고민이신 게 가장 커요. 왜냐하면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출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당장 바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7급 시험 같은 경우에 국가의 7급 지방직 7급 시험은 9급 시험하고 똑같잖아. 인사혁신처에서 낸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시행 출제 기관이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단 먼저 군무원 시험 대비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군무원 시험은 군무원 기출 주제, 출제 주제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십시오. 군무원만의 출제 주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한데 군무원에서만 낸 내용들이 조금 있고, 군무원 시험에서 조금 더 많이 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되죠. 예,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시고 군무원 기출 문제를 꼭 보시라. 그 다음에 군무원은 사실은 문제가 어디로 튈지는 도저히 예측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올해도 어떤 기상천외한 문제를 낼지는 저도 예상할 수 없지만은 이 정도는 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새행정에 추가된 내용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커버를 치면,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공공가치 관리론 같은 문제들도 요거로 커버가 되니까. 그리고 새행장 3.0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좀 추가된 내용들을 군무원 시험에서 짚어줬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커버까지만 하고 들어가시면은 그래도 뭐 다른 수험생분들, 경쟁자들에 비해서는 절대 뒤처지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7급 시험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얼마나 어렵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이제 걱정이 되실 텐데요.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냉정하게 아까 분석해 드린 거 보시면은 지방직 9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가 맞지만 7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커버를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아까 가장 어렵다고 얘기했던 문제들 18번 문제라든지 뭐 15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11번 정책지 연합 모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사실 기출된 전 시행처 기출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했습니다. 15번 문제 지자론에서 나왔잖아요. 18번 문제 인조론에서 나왔잖아요. 11번 문제 2022 국회 8급과 2021 지방직 9급 시험에서 어느 정도 커버했잖아요. 핵심 신념, 규범적 신념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낄 만한 이런 문제들이 다양한 시행처 기출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이겁니다. 딱 커버가 안 되는 게 반미터 반호르는 이 정도까지 나온 적이 없죠. 네, 그래서 13번 문제는 뭐 좀 전시행처를 풀어봐도 커버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했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 전시행처 기출을 싹 풀어보면은 커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한 번씩 여쭤보신 분들이 있어요. 7급 시험 준비하면서 인조론 문제 풀어보면 좋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추천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거기까지 풀어봅니까? 뭐 그냥 여력 되시면 보시고요, 아니면 풀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너무 불안하다, 앞으로 난도가 어떻게 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싶으면은 보세요. 그래서 인조론, 그 다음에 뭐 그 지자론은 이제 지방 7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방 7급 지자론 문제를 원래부터 풀어보니까 뭐 지자론 문제는 기본 깔고 가는데,
인조론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2016년부터인가 있어가지고 문제도 뭐 아주 많지는 않아요. 한 300문제 정도 되나 기출. 네, 그래서 그 문제 중에서 90%는 또 행정학으로 커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주제는 그 한 300문제 중에서 한 30문제? 저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시행처 기출을 풀어보시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번 시험 정도도 커버는 됐다. 네, 그 다음에 작년에 국가직 7급 시험이 어렵게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작년에 국가직 지방직 7급 시험은 쉽게 나왔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가직 7급 시험이 어렵게 나왔는데, 그 국가직 7급 시험에 어려웠던 원천을 살펴보면은 원천이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제가 이것도 뭐 기출 해설이나 다른 브리타 강의 때 언급해 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악의 원흉이었습니다. 세행전 3.0. 네. 세행전 3.0이 여러분들 문제를 어렵게 한 작년 국가직 7급 시험을 어렵게 했던 원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흉과 요거를 좀 보시면은 사실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이 커버가 돼요. 많이. 합격점까지 여기까지 커버하시면 합격점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솔직히 100점만 보장 못해요. 저도 100점은 보장 못해. 근데 여러분들 합격점 받는데 작년에 국가직 7급 합격점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커버를 하면.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험도 만약 지방직 9급 시험이 그대로 만약에 7급 시험을 나왔다 칩시다. 이 문제가 그대로 7급 시험에 나왔다고 했을 때 요렇게 커버하면은 사실 합격점 받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번인데 아무래도 법은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문제 난도를 어렵게 할게 법조문을 조금 지엽적으로 낼 거고 아마 9급보다 7급을 더 자유롭게 지엽적인 법조문을 끌어서 쓸 겁니다. 왜? 너희들은 7급이잖아. 이렇게 출제자가 생각하기 때문에 또 9급도 이 정도 법조문 냈는데 너희들은 7급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법조문 학습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지엽적인 법조문을 출제할 가능성은 있고 역시 출제 기조들, 작년의 출제 기조들을 보면은 그랬습니다. 예, 조금 더 세밀한 법조문, 국가공무원법 안에서도 잘 안 나왔던 법조문 내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서 법은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급은 제가 법령 특강을 따로 또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래도 법조문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할 테니까 이미 브리타 대비 특강 이미 진행했고요. 3월 달에. 요 시행처 기출 다 올려드렸죠. 제 카페에 제 네이버 카페에 다 무료로 올려있어요. 무료로 다 올려놔 있고요. 이거 강의 이미 했고요. 법령 특강도 따로 이미 한 것도 있지만은 추가로 7급을 위해서 7급 분들을 위해서 또 할 거니까 사실 이 정도까지 커버 치면 뭐 더 커버할 것도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험생으로서 더 커버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하면 합격점이 안 나오기도 힘듭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뭐 너무 불안할 건 아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막 저한테 불안해 하시고 뭐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뭐 그러던데 이게 이 문제가 극복이 안 될 수준은 아니다. 물론 좀 많이 어려웠고 뭐 이렇게까지 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은 전 들었습니다. 솔직히. 뭐 이렇게까지 물어보냐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쨌거나 극복이 또 안 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극복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솔직히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저도 옛날에 시험 공부 많이 해봤지만 이제 내가 준비하는 시험 앞선 시험들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나보다 전에 나 직전 선배가 봤던 시험들에서 이상하게 어렵게 나오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고 그리고 막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도 너무 불안해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으니 그래도 이렇게 꼭 해야 될 거를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꼼꼼하게 하시면 결국은 뭐다? 합격점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